너 또 그 사람이랑 만났어? 내가 한 번만 더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근데 이제는 애까지 데리고 만나? 네가 제정신이야? 너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애 앞에서 그렇게 싸워? 그러자 아들 내외는 둘 다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손녀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가, 괜찮아. 울지 마. 우리 아가 엄마랑 엄마 친구랑 만났어? 엄마가 이제 아빠랑 안 살고 엄마 친구랑 같이 살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만나는 거라고 했어. 당장 나가라. 우리 집은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으니까. 어디서 감히 애까지 데리고 나가서 바람을 피워?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대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64세 여성입니다. 2년 전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지금은 아들과 손녀딸을 둔 할머니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듯 잘못 만난 인연으로 인하여 굵직한 인생의 풍파를 겪었답니다. 세상에 사람처럼 무섭고 끔찍한 존재가 있을까요? 사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있는 아들이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 싶을 지경입니다. 저보다 우리 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집안에 사람 하나를 잘못 들이는 게 얼마나 최악의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그 상황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예전 일의 영향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저에게 남겨주실 조언이 있다면 부디 잊지 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중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천천히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온 건 딱 9년 전이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순수하고 착해 보였지요. 아들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나이 30, 며느리의 나이 27일 때였습니다. 젊은 커플이 참 보기 좋을 때였죠. 그리고 상견례 때 처음 사돈 부부를 만나 뵀는데 두 분 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이셨어요. 사돈 때까지 만나고 보니 이 집안 참 괜찮다고 생각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시잖아요. 애들이 사랑에 빠져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아하니 부모로서 응원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때 사돈 댁에서는 딸이 아직 많이 부족하니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거듭하셨죠.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야말로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요즘 세상에 부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우리끼리 나서지 않아도 애들 잘 살 거예요. 그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상견례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결혼 과정에서도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진행됐고 덕분에 아들 부부도 큰 다툼 없이 순탄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돈댁과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고 몇 번 같이 여행까지 다녀왔지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같겠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이렇게 잘 자라서 결혼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새 식구가 된 며느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가끔 반찬도 챙겨주고 말이에요. 어쩔 때는 제가 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에 갈 때면 며느리가 참 고맙게도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여기까지 또 버스 타고 오셨어요? 이 무거운 반찬을 들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오시지 말고 저한테 시키세요. 왜 어머니가 사서 고생하세요? 아니다. 너네들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뭘 그런 고생을 하니.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애들한테 반찬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자식들 얼굴 한 번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며느리의 사근사근한 말투가 어찌나 사랑스럽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건 그렇고 내가 저번에 갖다 준 반찬은 다 먹었니? 입맛에 맞았어? 그럼요. 일주일 전에 갖다 주신 거 전부 다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역시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온다니까요? 그때 며느리의 뱃속에는 첫 번째 손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당시에는 눈물겹도록 행복했지만 되돌아보면 모두 가증스러운 기억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심상치 않은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손주를 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 부지런히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기고 있을 때였어요. 뱃속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갖가지 나물부터 돼지불백, 전복죽 같은 걸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서 자주 갖다 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반찬들을 정리하고 주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자꾸 저를 말리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냥 두세요. 몸도 무거워지는데 뭘 힘들게 그래. 내가 금방 정리하면 돼. 그래서 반찬을 들고 주방에 갔는데 세상에나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봤는데 거기 제가 일주일 전에 정성껏 만들어서 갖다 준 반찬들이 전부 버려져 있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했는데 실상은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버린 거였죠. 저는 깜짝 놀라며 며느리에게 물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니? 맛있게 다 먹었다면서 왜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져 있는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입덧이 심해져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냉장고를 열 때마다 나는 반찬 냄새를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남편도 요즘 바빠서 아침 저녁을 회사에서 먹고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물론 입덧 때문에 만들어준 반찬을 못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며느리도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힘들게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버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거듭 사과를 하니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 반찬들을 만들 때는 며느리가 맛있게 잘 먹을 거라 상상하면서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쓰레기통에 엉망으로 버려져 있다는 걸 보니 속이 상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음식이 상해서 냄새가 나서 못 먹었다고 하는데 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지. 그럼 오늘 싸운 거라도 같이 먹자꾸나. 나도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네. 어머니, 저 조금 전에 밥을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아요. 아직 입덧이 있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드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뭔가 허전해서 며느리에게 쉬라고 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며느리는 임신 전에도 저와 함께 밥을 먹을 일이 있으면 은근슬쩍 피하곤 했어요. 왠지 같이 밥을 먹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버린 모습을 보고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며느리의 행동을 다 받아주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손녀딸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이 집에서 본인이 가장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좀 끓여주세요. 미역국이 먹고 싶니? 그래, 알았다. 몸을 푼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가 요구하면 저는 정성껏 끓여다 바쳤죠. 그런데 국을 한술 떠먹은 며느리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미역국을 입에 넣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아니, 국이 왜 이렇게 비려? 어머니, 이렇게 비린 걸 제가 어떻게 먹어요? 미역국 끓일 줄 모르세요? 냄새도 못 맡겠어요. 집으로 가져가서 드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출산을 한 아이니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러다 또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난 손녀딸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제게 일주일 동안이나 아기를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때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나중에 심해지면 우울증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친구들하고 바람 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지연이가 점점 달라져 가요.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건가요? 애를 낳으면 각방 쓰는 게 당연한 거야? 애가 울면 달래주지도 않고 계속 화만 내고. 아이고, 요즘 지연이가 아이 보느라 많이 힘든가 보다. 네가 좀 잘 보듬어줘야지. 이번 달 카드는 얼마를 쓴 줄 알아요? 390만 원이에요. 39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390만 원? 한 달에? 네, 이번 달에만. 카드 내역도 안 보여주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집 대출에 자동차 대출까지 다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저 너무 힘들어요. 아들의 푸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 며느리를 마냥 이해하고 있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답답해진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렇게 말했죠. 제발 분수에 맞게 아껴서 쓰자고 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풀려고 쇼핑 좀 한 거 가지고 그러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아기 앞에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지금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며느리의 행동을 모두 받아준 것이 후회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며느리의 행동을 제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며느리에게 크게 당할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와 크게 부딪힌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외식으로 간단히 지내다가 2년 만에 집에서 보내고자 이것저것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잡채도 만들고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게 옛날 사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매년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면 배려를 해서 좀 도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참다 못해서 제가 말했죠. 지금 내가 주방에서 혼자 음식 준비하는 거 안 보이니?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 음식들 제가 안 먹을 건데요? 아까 빵을 좀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세요? 명절에 이렇게 얼굴 비춘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개념이 있으면 와서 도우는 척이라도 해야지.
지금 거실에 누워서 뭐 하는 행동이야? 어서 와서 도와. 싫다니까요. 어머니, 왜 그런 일을 저에게 강요하세요? 왜 제가 이 집에서 집안일을 돕냐고요. 그런 식으로 강요하시면 저 집으로 지금 돌아갈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오히려 저에게 따박따박 대꾸하는 며느리를 보니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우라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와 당돌한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죠. 지금껏 오냐 오냐 하면서 다 해줬더니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협박까지 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잡채를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정말 그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죠.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고 그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막장으로 나올 줄은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버릇을 고쳐줄 거다. 예전에 네 부모님이 나한테 너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으니 그 각오를 해야 될 거야. 알았어? 며느리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고 바닥에 엉망으로 떨어진 음식을 한번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가방을 들고 곧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명절에 같이 음식 좀 만들자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혼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내외와는 가끔 연락도 하고 여행도 다녀온 사이였기 때문에 제 고충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돈이 참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장 가서 한마디 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저녁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실로 들어온 후 용서를 빌더라고요. 어머님, 아까 낮에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이가 없었죠.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던 애가 부모님 앞에선 이렇게 무서워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아까처럼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야지. 내가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입술을 있는 힘껏 꽉 깨물고 있는 게 얼핏 보였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요즘 제가 산후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지킬 건 지키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화 푸시고 우리 기분 좋게 명절을 즐겨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제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산후우울증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무리 좋고 싫고를 떠나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행동해야겠니? 앞으로 지켜볼 테니 행동 조심해라. 군인 출신인 남편은 말을 딱 부러지게 하고 나서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알겠다고 대답한 후 곧장 앞치마를 입고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하더군요.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 후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워낙 서늘하여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지만 이 정도 혼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명절을 넘겼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하지 않던 안부 전화도 가끔씩 했고 손녀도 잘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바른 집안에서 자란 아가씨라 말귀를 알아먹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세월을 보냈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지 그 8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8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 생일이었죠. 아들네 부부와 오랜만에 식사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들 부부는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이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걸었죠. 왜 이렇게 안 오냐? 어디야? 아버지, 죄송해요. 집사람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좀 늦게 출발했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프다는 소리에 걱정이 되더군요. 얼마나 상태가 안 좋길래 이렇게 약속도 늦을까 싶었죠. 아들의 목소리도 안 좋고 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0분이 지난 후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도착하고 나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이나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뻔뻔하게 자리에 앉더군요. 남편은 헛기침을 했고 저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친구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참다 못해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장 전화 끊지 못해? 남편이 워낙 단호하게 말하니 며느리는 그제서야 입을 삐죽이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들을 쳐다보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아들은 어깨만 으쓱해 보였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듯 했어요. 일단 남편이 한 소리 했으니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분위기가 한번 가라앉은 후 저희 가족은 무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했죠. 그때 8살 된 우리 손녀가 애교를 부리며 분위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고기 맛있어요. 귀여운 손녀의 재롱에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려는 찰나 며느리가 또 한마디를 던지면서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당신 밥 좀 똑바로 먹어. 뭘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 내가 그런 식으로 쩝쩝 소리 내면서 먹지 말라고 했지. 우리 지우가 보고 다 배운다고 몇 번을 말해? 그게 얼마나 주변 사람들 입맛 떨어지게 하는지 몰라? 며느리가 우리 눈앞에서 아들에게 막말을 퍼붓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시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까먹은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던 걸까요? 또는 너무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라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도 그런 말들에 익숙한 듯 수긍하며 조심히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았어, 조심해서 먹을게. 그렇게 말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게 먹으려고 애쓰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속이 상했을까 싶어 제 속이 다 뒤집어지더군요. 게다가 자기 자식도 보고 있는 앞에서 아빠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아닌 제가 나서서 호통을 쳤죠. 아니, 지연아, 너 지금 애 앞에서 아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 어른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없으면 더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정말 화가 난 나머지 날카롭게 며느리를 타박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도 좀 보세요. 이 사람 밥 먹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밥 먹을 때 내는 쩝쩝 소리도 싫고 식탁에 얼마나 흘리고 먹는지 아세요? 더러워서 같이 밥상머리에 앉기도 싫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제 남편도 신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더럽게 먹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아들 정훈이는 밥상머리 예절을 배운 아이였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예절에 대하여 엄격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음식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아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듯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죠. 정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신경질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자마자 뭐라고 하니 그 화풀이를 우리 아들에게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 오자마자 날 짜증나게 했느냐라는 메시지였죠. 그때 제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제 남편도 도저히 봐줄 수 없었던지 크게 화를 내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떻게 시부모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아무리 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부모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혼이 나면서도 오히려 억울한 듯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빛에는 반항심이 가득했고 입술은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끔찍한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화가 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호통 후 잠시 조용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손녀딸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알만 굴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자기 가방만 달랑 챙겨들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돌발 행동에 저희 모두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더 크게 화가 나서 아들에게도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넌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고? 아들은 저와 남편을 한참 달랜 후 손녀를 데리고 나가서 아내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 생일날 가족과의 식사는 씁쓸하게 마무리되었죠. 폭풍과도 같았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저와 남편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혀만 끌끌 찼습니다. 아들은 한참 후에야 아내를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고 연락을 주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또다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 일도 있고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저에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는데요. 간단한 반찬 좀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또다시 열불이 나더군요. 결혼 초기에는 제가 자주 반찬을 해줬었는데 며느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동안은 잘 보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반찬을 보내달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화를 꾹 참으며 물었죠. 반찬? 그래, 반찬은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지. 그런데 지현이가 요즘 요리를 안 하니? 네, 아예 부엌일을 놔버렸어요. 부엌일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밖에 있는데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맨날 그래? 거의 매일 그래요. 제발 일찍 좀 다니라고 해도 자기 구속하지 말라면서 짜증만 내고 빨래나 청소는 내가 해도 반찬은 좀 어려워서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만 나왔죠. 며느리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집안일을 이렇게 다 미루는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지연이랑 말을 해봐야겠구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실 엄마 생신날 그 일이 있었던 후로 지연이가 더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엄마랑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저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참아줘. 아들의 사정하는 목소리를 듣고 성질 같았으면 한달음에 쫓아가 이것저것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일주일에 2번 정도 반찬을 만들어 아들을 통해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손녀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랑 나물 반찬, 마른 반찬까지 정성껏 준비해서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그저 계좌번호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당황스러웠고 며느리가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 보셨죠? 제 계좌번호예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 먹고 저랑 우리 아이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하셨길래 얘가 이렇게 아파요? 저도 문제지만 지우는 정말 심각해요. 오늘도 같이 병원 다녀왔다고요. 며느리가 화난 목소리로 쉴 틈 없이 쏘아붙이더군요. 그러더니 문자로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문자로 진료 내역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죠? 저도 우리 애도 오늘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구토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저희 둘 다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 병원비랑 저랑 지우 정신적으로 피해보상금까지 입금하세요. 어머니도 양심은 있으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녀가 입원까지 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나 하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보낸 음식에는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바로 다시 따져 물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보낸 반찬만 먹은 게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될 만한 음식이 없었는데. 정말 내가 보낸 반찬 때문에 니네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야? 맞다니까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둘이 식중독에 걸렸다면 내 아들도 그래야지. 나도 그렇고 너희 시아버지도 그렇고. 반찬을 가지고 오는 동안 뭐가 잘못됐는지는 누가 알아. 그리고 지우 아빠는 어젯밤에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밥 안 먹었어요. 어쨌든 집에 있는 반찬 먹고 이런 거니까 어머니가 책임지시라고요. 며느리의 일방적인 주장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들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아왔더니만 저를 완전히 호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화가 나서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가 하는 말 거짓말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정신적 피해 보상? 웃기고 있네. 그렇게 따지면 너는 그동안 내가 가져다 준 반찬 값이랑 내 노동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보상금까지 내놔야 하지 않겠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정말 분하고 기가 막혀서 그 뒤로는 며느리를 아예 무시해버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 냉전 상태로 들어갔고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남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크게 다툰 이후 남편도 역시 화가 나서 며느리를 아예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중간에서 저희 마음을 풀어보겠다고 억지로 손녀를 데리고 또 한 번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미웠지만 손녀만큼은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정말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보내준 반찬 때문에 아팠다면 식중독으로 고생한 어린 손녀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손녀를 보자마자 인사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우 얼마 전에 아파서 힘들었지? 이 할미 반찬 먹고 그런 거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이제 괜찮대? 할머니,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굴 먹지 말래. 굴 먹으면 또 아파진대. 손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굴로 음식을 만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굴을 먹었어? 굴 먹고 아팠던 거야? 응, 엄마랑 엄마 친구랑 같이 굴 먹었어요. 굴 전도 먹고 살아있는 것도 먹었어. 생굴을 살아있다고 표현한 손녀의 천진난만한 대답을 듣고 저희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며느리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반찬 때문에 아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며느리가 사실은 굴을 먹고 아팠던 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저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남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 식중독 사건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영영 인연을 끊을 순 없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저희가 황당했던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손녀가 돌아간 이후 그 다음 날 며느리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이었고 늦은 오후였죠.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밖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리치고 있더군요. 너 또 그 사람이랑 만났어? 내가 한 번만 더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근데 이제는 애까지 데리고 만나? 네가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냐고.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벨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자기 방문에 기대어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손녀를 달래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애 앞에서 그렇게 싸워? 그러자 아들 내외는 둘 다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손녀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가, 괜찮아. 울지 마. 우리 아가 엄마랑 엄마 친구랑 만났어? 만나서 뭐 했어? 엄마가 뭐라 그러면서 만났어? 그러자 손녀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엄마가 이제 아빠랑 안 살고 엄마 친구랑 같이 살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만나는 거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바람이 나서 제멋대로 굴었던 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아이 앞에서 그 남자 이야기를 꺼내며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보니 며느리는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이혼을 해달라고 아들에게 계속 떼를 썼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혼을 안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컸을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을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나가라. 우리 집은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으니까. 어디서 감히 애까지 데리고 나가서 바람을 피워?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지만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마. 절대 너한테는 우리 손녀 못 보내. 그런 줄 알고 썩 꺼져버려. 저는 악에 받쳐 소란을 피우는 며느리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왜 때리느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들을 달래주었죠. 아들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던 거였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에 미친 듯이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와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았어요. 그게 맞는 거였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사돈 쪽에도 며느리의 만행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며느리는 그 당시 친정에 입을 싹 다물고 있었는지 사돈 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사돈이 전화를 받고는 정말 미안하다며 오히려 우리 쪽의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사과해 왔습니다. 사돈의 말에 저희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릴 수 있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그 후 이혼은 지긋지긋하게 진행되었어요. 며느리는 바람 피우고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는 끔찍이 챙기고 싶었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우리 손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육권 문제로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때 사돈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느 한적한 카페에서 저희는 만났고 저는 며느리의 모든 만행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집안일 내팽개치고 매일 밖으로 돌며 가정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고등학교 동창이랑 1년간 바람을 피워왔고요. 셋째는 제가 보내준 반찬을 문제 삼으며 식중독에 걸렸다고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돈을 요구했죠.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 결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연이에게 있고요. 지연이가 그 정도로 망가진 줄 몰랐습니다. 이게 다 저희가 잘못 키운 탓이에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사부인 입장이었더라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육권은 무조건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재산 분할도 포기하시고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지연이가 유책 배우자이니 정당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사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부인 그렇게 하시지요. 2주일 뒤 사돈들과 함께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엉망이더군요. 눈 쪽으로 넓게 피멍이 들어있고 여기저기 뺨과 목에 핥힌 자국들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외도를 한 상대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밝히고 그 남자에게도 빨리 이혼하라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그 남자가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않자 며느리는 마음이 급해져서 그때부터 그 남자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의 아내에게 모든 걸 들키고 말았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아내에게 길 한복판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큰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고 했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쫓아다니던 상간 남자와 헤어지고 그 남자의 아내에게 소송당하고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된 며느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안사돈이 착잡한 표정으로 어렵게 입을 뗐어요. 사부인, 이혼은 하더라도 우리 딸이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니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는 결국 우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바깥 사돈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부인, 위자료 소송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딸이 잘못한 건 알고 있지만 손녀도 있으니 부디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사돈들은 이혼 소송이 막장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합의 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후 아들은 지연이의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따로 걸었고 그 결과 일정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어요. 아들은 이혼이 모두 처리된 뒤 초반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련하다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많이 편안해졌고요. 아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아들이 가지고 오게 됐지만 결국 그 집은 팔았어요. 어떻게 그곳에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아들과 손녀는 저희 집 근처로 따로 집을 얻어 살고 있고 당분간 제가 아들 집을 왕래하며 손녀를 돌봐줄 것 같습니다. 손녀도 엄마 없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이제는 점점 덜 찾게 되었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에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 이야기는 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썼기 때문에 제 입장에 많이 치우쳐져서 써진 글일 수 있어요. 글을 쓰면서 다시 돌아보니 분명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의 크고 작은 소동은 다른 많은 가정에서도 겪게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며느리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다면 매서운 조언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 남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